결혼하고 10년, 40줄에 들어서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바로 6살 아들, 박시우.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은 강남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남들 다 하는 선행학습 한 번 제대로 시켜본 적 없는 우리 시우, 똘똘하고 밝기만 하면 다인 줄 알았던 내 착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동네 놀이터에서 만난 엄마들이 주고받는 영어 유치원 얘기는 다른 세상의 언어 같았다. 3살부터 원어민이랑 놀면서 영어를 배우고 4살엔 이미 생전 처음 들어보는 파닉스라는 걸 떼고 5살엔 영어로 코딩을 배운단다. 우리 시우는 그때까지 애플이 사과인 것과 빨간색인 것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는데 그날 밤 나는 남편을 붙들고 선언했다.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인 남편은 내 얼굴을 보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6살짜리 유치원 때문에 전 재산을 털어 이사를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사는 동네 유치원도 충분히 좋지 않냐고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그의 반대는 나의 결심에 불을 지폈을 뿐이다. 시작부터 비처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엄마로서의 기묘한 사명감이 내 온몸을 지배했다. 그렇게 우리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로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 강남 8학군 한복판에 발을 들였다. 이사의 목적은 단 하나, 시우를 영유에 보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강남 입성이 끝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소위 유명 영유들은 입학 설명회 예약부터 전쟁이었다. 광클에 실패하고 나면 엄마들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짜리 암표가 버젓이 거래됐다. 간신히 설명회에 참석한 날,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원장이라는 사람은 프레젠테이션 내내 아웃풋을 강조했다. 졸업생들이 어느 초등학교에 갔고 어떤 국제대회에서 상을 탔는지, 심지어 아이비리그 진학률까지 언급했다. 6살짜리 애들 앉혀놓고 대체 무슨 소리인지. 더 기가 막힌 건 추첨이었다. 수백 명의 부모들이 모여 탁구공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은 거의 도박판에 가까웠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다. 제발 우리 시우 이름 한 번만 불리게 해달라고. 며칠 뒤 대기 한 번이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추가 합격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었다. 남편은 옆에서 혀를 차며 그깟 유치원이 뭐라고 대학 합격한 것보다 더 요란을 떠냐고 핀잔을 줬지만 그는 모른다. 이건 단순한 유치원 합격이 아니었다. 강남 엄마로서의 자격증을 겨우 발급받은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합격 전화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끈 모를 불안과 경쟁으로 밀어넣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이 좁고 비싼 동네에서 우리 시우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길 바랐을 뿐인데 그 순수했던 바람이 얼마나 거대한 욕심으로 변질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영유 첫 등원 날,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옷장 문을 열었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꾸민 티 나면 촌스러울 것 같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무시당할 것 같았다. 백화점에서 산 것 중 가장 무난하고 비싸 보이는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몇 달치 생활비를 털어 산 명품 가방을 들었다. 이게 바로 강남 엄마들의 교복이라는 걸 나는 커뮤니티 글을 통해 이미 학습한 뒤였다.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왜 그런 교복이 필요한지 단번에 이해됐다. 엄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차림새였지만 미묘하게 더 고급스럽고 여유가 넘쳤다.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엄마들은 서로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며 아이들을 내려줬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뻘쭘하게 서서 시우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문제는 시우에게도 닥쳤다. 아이들은 이미 서너 살 때부터 같은 놀이학교, 같은 문화센터를 다니며 서로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이미 그들만의 작은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시우는 그 견고한 성벽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전학생 신세였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영어로 제잘거리며 놀았고 시우는 그 옆에서 쭈뼛거리며 겉돌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시우 등을 떠밀었다. 친구들한테 먼저 가서 하이하고 인사하라고. 시우는 마지못해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낯선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시우가 느꼈을 어색함과 소외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열린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은 더 가관이었다. 나는 다른 엄마들과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하며 나름 용기를 내 옆자리에 앉은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시우가 아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그러자 그 엄마는 내 가방을 슬쩍 훑어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원래 그맘때 애들은 낯가리는 거라고. 자기 아들은 3살 때부터 잉글리시 가든 다녀서 그런 건 없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지금 주 3회 영어 과외에 주 2회 수영, 주 1회 바이올린이랑 미술 수업을 받고 있다고 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다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 엄마는 피식 웃으며 이 동네에서는 그 정도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자기는 얘한테 많이 안 시키는 편이라며. 어떤 엄마는 중국어에 승마까지 시킨다고 혀를 찼다. 그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겨우 영유 하나 보낸 걸로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우쭐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영유는 그저 수많은 사교육 패키지 중 하나에 불과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그것도 맨몸으로 떨어진 이방인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시우에게 미안했다. 엄마의 무지 때문에 아이를 이런 낯선 환경에 던져 넣은 것 같았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기본. 좋다. 그깟 기본.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나는 비장하게 다짐했다. 이왕 이 지옥 같은 사교육 전쟁터에 발을 들인 이상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어떻게든 정보를 얻고 돈을 마련해서 우리 시우를 이 리그의 당당한 선수로 만들어주겠다고. 그 다짐이 시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 신세를 면하고 싶은 내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그때는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내 일과는 정보 수집으로 시작해 정보 수집으로 끝났다. 맘카페란 맘카페는 다 가입했고 강남 엄마들이 모인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잠입했다. 그곳은 신세계였다. 초안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 레벨 테스트 잘 보는 꿀팁, 유명 과외 선생님 연락처 공유 같은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졌다. 나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정독하며 엑셀 파일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영어, 수학, 국어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예체능도 빼놓을 수 없었다. 수영은 생존을 위해, 악기는 감수성을 위해, 미술은 창의력을 위해 필수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기본 세트를 바탕으로 시우의 시간표를 짜기 시작했다. 월요일엔 영유 끝나고 수영, 화요일엔 영어 심화 과외, 수요일엔 미술, 목요일엔 다시 수영, 금요일엔 사고력 수학, 주말에는 중국어 방문 수업과 바이올린 레슨을 넣었다. 시간표를 다 짜고 나니 숨이 턱 막혔다. 6살짜리가 소화하기엔 너무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엄마들은 이 정도는 널널한 편이라고 했다.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히고 보드게임을 하며 두뇌를 자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나는 각 과목의 평균적인 과외비를 계산해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유 비용만 해도 허리가 휘는데 이 모든 걸 다 시키려면 남편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남편에게 이 어마어마한 계획과 예산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나는 최대한 겸손한 버전의 계획표를 들고 남편 앞에 섰다. 일단 이번 달에는 수영이랑 미술만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남편은 내 손에 들린 A사 용지를 보더니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내가 단순히 과목 2개를 추가하자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이게 정말 시우를 위한 거냐고 물었다. 아니면 다른 엄마들한테 뒤처지는 게 싫은 내 욕심이냐고. 나는 발끈하며 당연히 시우를 위한 거라고. 이 동네에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애가 기죽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항변했다. 요즘 애들은 다 같이 학원 다니면서 친해진다고. 우리 애만 빼놓을 수는 없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시우가 뭘 원하는지 물어는 봤냐고. 자기가 보기엔 시우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시우에게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엄마인 내가 알아서 챙겨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다. 남편은 내가 강남 물에 중독돼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나는 그가 아빠로서의 책임감도 현실감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아이의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소리쳤고 나는 적어도 불행이 성적순으로 오는 건 막아주고 싶다고 악을 썼다. 결국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당신 마음대로 해보라고.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라고. 그는 그렇게 선을 그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후회. 아니, 지금 시작하지 않는 게 진짜 후회할 일이라고 믿었다. 나는 내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단 결제하고 부족한 돈은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리든 마이너스 통장을 뚫든 어떻게든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시우의 기본 교육을 위한 첫 결제를 했다. 수영 강습비 30만 원, 미술 학원비 40만 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비에 들러붙을 거대한 거머리가 되었다. 남편의 소극적인 동의 혹은 묵인 아래 시우의 사교육은 시작됐다. 하지만 남편은 사사건건 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돈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내가 시우를 데리고 학원을 도는 동안 그는 퇴근 후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내가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그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오늘 하루는 어땠냐, 시우는 뭘 배웠냐 물어봤을 사람이 이제는 나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소리 내어 싸우는 게 나았다. 그의 침묵은 마치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시우가 수영 수업을 다녀와서 춥고 피곤하다고 칭얼거렸다. 나는 시우를 겨우 달래 눕히고 나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 잡는 것도 유분수라고. 6살짜리를 저녁 8시까지 돌리는 게 정상이냐고. 나는 울컥해서 소리쳤다. 그럼 어떡하냐고. 나 혼자 이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당신은 퇴근하고 와서 편하게 TV나 보지만 나는 하루 종일 운전하고 기다리고 시우 밥 챙겨 먹이느라 앉을 시간도 없다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거라고 악을 썼다.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고생이냐고. 자기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당신 욕심 때문에 시작한 일에 왜 자기를 끌어들이냐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 아팠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 요즘 거울은 보냐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은 퀭하고 입만 열면 짜증 아니면 한숨이라고. 예전에 당신은 어디 갔냐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가계부를 내 앞에 던졌다. 식비는 반으로 줄었는데 교육비는 5배가 늘었다. 당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못 마시면서 그 돈 다 학원비로 쏟아붓는 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정말 이게 시우를 위한 게 맞냐고. 아니면 당신의 불안감을 돈으로 틀어막고 있는 거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시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현명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강남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불안에 잠식당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나에게 교육에 관한 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포기한 것 같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이 되었다. 아이의 교육 문제를 상의하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다. 나는 거대한 벽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에 높고 단단한 벽. 나는 그 벽 앞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나를 더욱더 시우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오직 너뿐이라고. 그러니 너는 반드시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없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시우는 새로운 학원들을 신기해하고 좋아했다. 넓은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고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거워했다. 나는 그런 시우를 보며 내 선택이 옳았다고, 남편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역시 아이들은 시켜주면 다 하게 되어 있다고 나는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이어지는 빽빽한 스케줄에 시우는 금세 지쳐갔다. 영유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늘 잠이 들었고 깨우면 짜증을 냈다. 예전에는 조잘조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내가 오늘 뭐 배웠냐, 재미있었냐 물으면 건성으로 응이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한숨과 칭얼거림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시우가 더 이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다. 예전에는 로봇을 조립하고 공룡 이름을 외우며 몇 시간이고 놀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퇴근한 아빠가 놀아주려고 해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다. 시우의 방에는 비싼 교구와 전집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시우의 손길이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엄마의 욕심이 만들어낸 전시품일 뿐이었다. 나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차에서 이동하는 자투리 시간에도 영어 단어 카드를 들이밀었고 밥을 먹을 때도 오늘 배운 걸 복습시켰다. 시우가 조금이라도 딴짓을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박시우, 똑바로 안 앉아? 지금 장난칠 때야. 이거 하나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시우는 그런 나를 겁먹은 눈으로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다정한 엄마가 아니었다. 실적을 닦다라는 상사, 혹은 아이를 들들 볶는 감시자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꾸벅꾸벅 조는 시우를 보고 폭발하고 말았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 고함에 시우는 화들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예전과 달랐다. 서럽게 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발작하듯 숨을 헐떡이며 울었다. 그러면서 아이는 울부짖었다. 다 싫다고. 수영도 싫고, 영어도 싫고, 미술도 다 싫다고. 그냥 놀고 싶다고. 옛날 집으로 다시 이사 가고 싶다고.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 옛날 집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시우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시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유년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는 똑똑하고 밝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저 엄마의 욕심에 내몰려 웃음을 잃어버린 불행한 6살짜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시우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 비싼 학원들을 하루아침에 그만둘 용기도 남편의 비난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길이 맞을 거라고.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시우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불안한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강남 엄마들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성적표가 존재했다. 아이의 영어 레벨, 다니는 학원의 명성, 심지어 엄마의 정보력까지 모든 것이 점수화되어 매겨졌다. 그리고 그 성적표는 주로 엄마들끼리의 커피 타임에서 공유되고 평가받았다. 나는 어떻게든 그들 무리에 끼기 위해 비싼 커피값을 감수하며 꾸역꾸역 그 자리에 나갔다. 그곳에서의 대화는 언제나 아이들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이들 자랑으로 끝났다.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이 최근에 본 영어 레벨 테스트에서 최상위반에 배정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다른 엄마가 질 수 없다는 듯 자기 딸은 전국 단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고 받아쳤다.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우리 시우는 이제 겨우 파닉스를 떼고 2자릿수 덧셈을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나 자신과 시우가 수준 미달이라는 낙인을 받은 것 같았다. 그들의 자랑은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근한 견제이자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는 교묘한 전략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필사적으로 정보를 캐치하려 애썼다. 어느 학원 레테가 어렵다더라. 어느 선생님이 족집게라더라. 그런 정보들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생 최악의 쪽팔림을 경험했다. 한 엄마가 별 생각 없이 내게 물었다. 시우는 영어책 어떤 거 읽냐고. 자기 아들은 요즘 매직 트리 하우스 시리즈에 빠져 있다고.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 매직 트리 하우스가 뭔데? 동화책 이름인가? 나는 당황해서 어버버 거리다가 겨우 대답했다. 아, 시우는 아직 그림책 위주로 본다고.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엄마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머 아직도 라는 조롱과 그러면 그렇지라는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한 엄마는 위로랍시고 한마디 거들었다. 괜찮다고. 남자애들이 원래 좀 느리다고.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커피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자리를 파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미친 듯이 매직 트리 하우스를 검색했다. 그것은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챕터북이었다. 이미 이 동네 아이들은 이 정도 책은 술술 읽는다는 사실에 나는 절망했다.
시우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다른 엄마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분노와 수치심이 더 컸다. 그날 저녁 나는 서점에서 매직 트리 하우스 전집을 사들고 왔다. 그리고 시우에게 당장 이 책을 읽으라고 윽박질렀다. 시우는 빼곡한 글씨를 보더니 질색하며 싫다고 했다. 나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다른 애들은 이런 거 다 읽는데 너만 안 하면 어떡해. 시우는 내 귀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책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 모습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들고는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성덕효 앞에서 나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리고 그 패배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우가 치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시우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나의 불안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아이를 닥달하는 학대자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나와 남편은 말을 섞지 않았고 시우는 우리 둘의 눈치를 보며 작은 생쥐처럼 지냈다. 나의 집착은 병적으로 변해갔다. 나는 시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학원 숙제는 다 했는지, 단어는 외웠는지, 책은 읽었는지. 시우가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터졌다. 금요일 저녁, 일주일 내내 학원에 시달린 시우가 소파에 누워 넋을 놓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영어 숙제를 하자고 했다. 시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을 켰다. 만화 영화가 할 시간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박시우, 엄마 말 안 들려? 숙제부터 하라고 했지. 내 고함에 시우는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리모컨을 꽉 쥔 채로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싫어. 나도 TV 볼 거야. 맨날 공부만 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나는 시우의 반항적인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지겨워? 내가 누굴 위해 이 고생을 하는데. 나는 시우에게 달려가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다. 시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우리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6살 아이와 40살 엄마의 싸움. 그야말로 촌극이었다. 이거나 놓으라고. 내가 먼저 숙제한다고 약속하면 놔줄게. 우리의 고성과 시우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집안을 가득 채웠다. 시우는 울면서 악을 썼다. 엄마 미워. 엄마 세상에서 제일 미워. 옛날 엄마는 안 그랬는데. 지금 엄마는 마귀할멈 같아. 마귀할멈.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힘이 쭉 빠져 리모컨을 놓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시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엉엉 울면서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퇴근한 남편이었다. 그는 엉망이 된 거실과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시우의 방문,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그저 지독하게 피곤해 보였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시우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시우야. 아빠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뒤 문이 빼꼼 열렸고 시우는 아빠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남편은 우는 아이를 달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광경을 등지고 서서 부서진 장난감 파편처럼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폭발했다. 애써 눌러왔던 불안, 남편과의 갈등, 시우의 스트레스, 그리고 나의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산산조각 났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떠내려온 뒤였다. 시우는 그날 밤 아빠와 함께 잤다. 나는 텅 빈 안방 침대에 홀로 누워 밤을 새웠다. 시우가 내뱉은 마귀할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괴물이었던 걸까?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나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와 마주 앉아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어젯밤 시우와 나눈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시우는 아빠에게 울면서 말했다고 한다. 엄마가 무섭다고. 매일 화만 내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실망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너무 싫다고. 자기는 그냥 엄마랑 웃으면서 놀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예전에는 공원에 가서 같이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는데 이제는 학원 차 안에서 김밥 먹는 게 전부라고.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시우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가 원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아이는 그저 엄마와의 시간을, 평범한 일상을 원했을 뿐이었다. 남편은 말을 이었다.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책했다. 당신이 저렇게 변해가는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처음부터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다고. 아니, 당신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당신의 불안감을 함께 나눠야 했다고. 그는 내가 왜 그렇게 강남 교육에 목을 매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자신을 탓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 기억하냐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서로 웃는 모습 보는 게 행복해서 아니었냐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다 우리 셋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의 담담한 고백 앞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했다. 하지만 나 역시 남편의 입장을, 그의 걱정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상처만 입혔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잠시 멈추자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같이 무너질 것 같다고. 그가 말하는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학원을 다 그만두라는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가자는 건지. 하지만 그의 눈에서 나는 진심을 읽었다. 그는 이 관계를, 이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는 괴물이 되어버린 나를 원망하는 대신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내 아들과 남편에게 얼마나 끔찍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으며 끝없는 자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몸살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어쩌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자 모든 피로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내가 알아눕는 동안 시우의 모든 학원은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남편이 학원마다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아파서 당분간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기력조차 없었다. 며칠 뒤 몸을 추스르고 일어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냉장고에 붙어있던 시우의 시간표였다. 월화수목금토일 빼곡하게 채워져 있던 칸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텅 빈 시간표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당장 내일부터 시우와 하루 종일 뭘 하며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그동안 내 일상은 시우의 스케줄에 맞춰 기계처럼 돌아갔다. 아침에 깨워서 영유 보내고 오후에는 학원 라이드를 하고 저녁에는 숙제를 시키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갑자기 실업자가 된 기분이었다. 강남 엄마라는 직업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우리 시우만 이렇게 뒤처져도 괜찮을까? 다시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내 마음속에서 또다시 불안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 시우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 우리 오늘 뭐 해? 아이의 눈은 맑았다. 그 눈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엄마와 함께할 시간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차마 아무 계획 없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를 내뱉었다. 글쎄, 우리 놀이터 갈까? 놀이터. 그 단어를 입에 올린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강남으로 이사 온 뒤 우리는 놀이터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낼 바에야 그 시간의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시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아이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걸 나는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집을 나섰다. 비싼 명품 가방 대신 에코백을 들었고 불편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다. 화장기 없는 내 얼굴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몇 명 없었다. 이 시간에 놀이터에 나와 있는 아이는 학원에 가지 않는 아이라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잠시 주춤했지만 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끄럼틀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런 시우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네를 타고 시소를 타고 모래 장난을 쳤다. 별것 아닌 놀이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이의 웃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비싼 학원도 어려운 문제집도 아닌 그저 평범한 놀이터에. 그 순간 나는 텅 빈 시간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체험이 아니라 용기 있는 비움이었을지도 모른다. 놀이터에서 보낸 몇 시간은 마법 같았다. 나와 시우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가 사라지고 예전에 다정했던 시간들이 돌아온 것 같았다. 우리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떡볶이를 사 먹었다. 학원 차 안에서 급하게 먹던 김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꿀맛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제대로 차린 저녁상이 있었고 시우는 신이 나서 오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해피엔딩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우리는 학원을 모두 끊었지만 그렇다고 강남을 떠날 용기는 내지 못했다. 여전히 이곳의 치열한 분위기는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길에서 마주치는 영유 친구 엄마들은 내게 왜 학원에 안 나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넌지시 떠본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냥 아이가 좀 쉬고 싶어 해서요 라고 얼버무린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포기한 엄마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물론 쉽지는 않다. 가끔 맘카페에 들어가 누구 아들 영재원 합격 같은 글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나도 저렇게 해뒀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우의 얼굴을 본다. 놀이터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환하게 웃던 얼굴, 떡볶이를 입가에 다 묻히고 행복해하던 얼굴. 그 얼굴을 떠올리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다. 변화는 아주 조금씩 더디게 찾아오고 있다. 얼마 전 시우가 내게 물었다. 엄마, 수영은 다시 다니면 안 되냐고. 친구들이랑 물놀이하는 게 재미있었다고. 나는 그러자고 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가장 재미있는 수업으로.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기로 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 중이다. 우리는 이제 시우의 교육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한다. 물론 여전히 의견 차이는 있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대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먼저 제안했다. 주말에 다 같이 자전거 타러 공원에 가자고. 시우는 좋아서 방방 뛰었고 나 역시 진심으로 기뻤다. 그 주말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자전거를 탔다. 시우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남편의 자전거 뒤에 앉아 앞에서 신나게 페달을 밟는 시우의 작은 등을 바라봤다. 저 등을 밀어주기 위해 나는 얼마나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몰아붙였을까. 강남에 입성하고 비싼 학원에 보내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내 불안을 아이에게 떠넘겼던 지난 시간들.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정답은 아직도 모르겠다. 어쩌면 인생의 정답이란 없는지도 모른다. 그네가 가장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막 다시 올라가려는 참이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 또다시 욕심에 흔들릴지도 불안에 잠식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제는 나 혼자 그네를 밀지 않을 것이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시우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함께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시우가 뒤처질까봐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나중에 난 시우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